추운 겨울을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 빙하 시대에도 해빙기가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을 덮었던 눈과 얼음이 녹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자연의 격변이 일어났겠죠? 이러한 변화와 함께 성경의 역사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무모한 도전.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해빙과 바벨탑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강의를 통해 빙하 시대를 놀랍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빙하시대의 핵심은 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빙하시대의 시작은 수변 사막의 따뜻한 대양과 대형 화산 폭발로 인한 낮은 기온의 만남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양과 대기 온도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며 빙하시대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바로 해빙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해빙에 대하여 다뤄볼 차례입니다. 아울러 성경의 한 사건과 함께 찾아온 인류의 이동, 이 모든 것이 빙하시대와 어떻게 연관되어 가는지 보겠습니다. 제 뒷 배경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시에라네바다 산맥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남북으로 이어진 긴 산맥인데 그 길이가 우리나라 한반도 길이 정도가 됩니다. 이번에도 다시 등장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욥기인데요. 이 욥기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는 빙하시대가 절정일 때 빙하가 수백 미터의 두께로 육지의 30%를 덮었던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절정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때부터 대양은 식고 증발도 적어지고 눈이 적게 내리게 되겠죠? 대형 화산 폭발로 인해 날아간 화산재가 가라앉으면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면에 직접 도달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눈이 녹기 시작하고 드디어 해빙기로 들어섭니다. 해빙은 일단 시작되면 빠르게 진행됩니다. 해빙의 속도는 더운 적도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더 빨리 진행되겠죠. 빙하의 두께를 평균 1000m라고 한다면 매년 10m씩만 녹는다고 해도 100년 안에 모두 녹을 수 있습니다. 즉, 해빙도 수백만 년의 긴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해빙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거대한 얼음들이 미끄러져 내려가 엄청난 눈사태, 산사태를 일으켰겠죠. 각 지역에는 눈이 녹아서 범람하는 큰 홍수가 났을 겁니다. 해빙의 모습을 그려보기 위해서 미국 북부 지역의 봄홍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미국에서 일어난 봄홍수에 대한 뉴스를 보실까요? 미시시피강 미주리 강 상류 유역은 올해 기록적인 봄홍수를 겪었다. 이번 봄남은 봄폭우와 눈이 급속히 녹으면서 발생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이스잼 현상이 홍수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도에서 빨간 부분은 미시시피 강과 지류 전역의 봄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눈이 녹는 물로 인해 5월까지 홍수가 지속되었습니다. 아이스잼은 강물에 많은 얼음들이 짧은 시간에 몰려서 떠내려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매우 파괴적이고 위험합니다. 강물에 수많은 얼음들이 떠내려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아이스잼은 집들을 부수고 나갈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빙하시대 해빙은 어땠을까요? 지금의 봄홍수와 모습은 비슷하겠지만 규모는 비교할 수 없이 컸었습니다.
수백 미터 두께의 빙하들이 녹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각 골짜기는 거대한 빙하들이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가며 기존 지형을 파괴시켰을 겁니다. 대단한 격변이죠. 첫 시간에 보셨던 빙하 지형을 기억하시나요? 이번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처음 보셨을 때보다 빙하의 규모나 격변적 상황이 더욱 실감나게 그려질 겁니다. 빙하가 미끄러지며 움푹 패인 곤곡, 영어로 썰크라고 합니다. 여러 방향으로 빙하가 침식시켜 뾰족하게 남겨놓은 봉우리 홀은 빙하 양쪽을 미끄러져 나가 날카로운 지령산능, 많은 빙하가 몰려오며 만든 넓은 U자형 계곡, 그리고 U자곡에 의해 잘려나간 현곡, 특히 현곡에는 폭포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암석들이 빙하와 함께 이동한 후에 빙하가 녹고 남은 표석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해빙 때 남겨놓은 빙하 지형들입니다. 이런 지형들은 오늘날 일어나는 자연 과정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수백 미터의 두께로 엄청난 부피를 가진 빙하의 격변적 침식과 운반으로만 남길 수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많은 협곡들도 만들어졌을 겁니다. 지질학자들이 드는 예로 가장 유명한 빙하 협곡을 지도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국 서북부인 워싱턴주를 중심으로 미국과 캐나다에 걸쳐 있는 빙하가 보이시죠? 지금의 시애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애틀도 빙하로 덮였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빙하 댐이 형성되어 그 뒤에 미졸라 호수라고 부르는 거대한 호수가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즉 빙하가 댐이 되어 호수가 된 것을 빙하댐이라고 합니다. 그 호수는 면적으로 볼 때 한국의 강원도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이 댐이 해빙 때 점점 녹게 된 겁니다. 점점 가늘어졌겠죠. 결국 호수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빙하댐이 붕괴되면서 뒤에 갇혔던 호수가 방류되어 기존의 지형들을 침식시키며 협곡이 형성되었는데, 지금 보시는 그랜드 쿨리 협곡이 만들어졌습니다. 길이가 100km, 깊이는 최고 300m에 달하는 협곡을 남겨놓은 겁니다. 이때 빙하와 물이 기존 지형을 부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이곳에 콜롬비아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지질학자들은 지금 말씀드린 과정으로 빙하댐의 붕괴에 의해 그랜드 쿨리 협곡이 형성되었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남북으로 길게 늘어선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 있습니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 근처에 독특한 지형 한 군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형은 당시 해빙의 규모를 그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알라바마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산맥을 따라 서쪽의 낮은 지대인 오웬스 분지 안에 돌출된 언덕입니다. 둥글둥글한 독특한 지형이 보이죠? 대부분 화강암입니다. 화강암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인 박리작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마치 양파 껍질처럼 벗겨지는 특징입니다. 언덕 꼭대기까지 둥글둥글하게 마모된 모습을 보입니다. 알라바마시의 높이는 오웬스 분지 바닥에서부터 450m 정도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해빙 때 흘렀던 물이 얼마나 깊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거대한 빙하가 떠다니며 이 언덕들에 부딪히고 빙하가 깨어지고 돌들이 마모되는 격변적 장면들, 이 박리작용과 해빙의 조화에 의해 남겨놓은 독특한 지형입니다. 그 부딪힘이 해빙에 수십 년 동안 일어났겠죠. 이는 단지 알라바마 언덕뿐 아니라 지구상의 여러 곳에서 발생했었겠죠. 여러분, 빙하 시대의 격변적 해빙이 그려지세요? 그렇다면 왜 빙하 시대가 일어났을까요? 빙하 시대는 홍수 이후에 수변 사막 상태에서 우연히 화산 폭발이 발생하며 시작했을까요? 아니면 홍수 이후에 우리가 또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 빙하 시대를 일으킨 걸까요?
노아 홍수 다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제 바벨탑과 함께 빙하 시대를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여 흩어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이 이 말씀에 대적하여 흩어짐을 면하자 하며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여 이들을 흩으십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흩어진 족속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 이름만 나열되어 있는데 독특한 설명이 부여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니므롯과 벨렉입니다. 이 두 사람이 바벨탑과 언어의 혼돈에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니므롯은 함의 손자, 즉 노아의 4대 손입니다. 벨렉은 셈의 후손으로 노아의 6대 손입니다. 니므롯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니므롯이 사용한 용사, 용감한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mighty로 되어 있습니다. 능력 있다는 의미죠. 이 단어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용어예요. 능력이 있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니므롯에게 이 수식어가 부여된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의 네 나라 가운데 바벨이 등장하죠. 그래서 니므롯이 바벨탑 쌓는 일을 주도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벨렉은 그 이름 자체가 디비전, 나눔 또는 분열인데,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 그때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벨렉이 태어난 시점에 언어의 혼돈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나뉘게 된 것이죠. 자, 족보를 다시 보겠습니다. 니므롯이 태어나자마자 권력을 잡지는 못했겠죠.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다음 세대 에벨 시대 즈음에 들어섰을 때 권력을 잡고 바벨탑을 주도했겠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돈시켰는데 그때가 벨렉이 태어난 시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탑과 빙하 시대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빙하 시대 절정에는 빙하가 수백 미터 이상의 두께로 육지의 30%를 덮었다 그랬죠. 이 정도면 당시 전 세계 해수면을 적어도 120m를 낮출 수 있는 대단한 양입니다. 120m의 해수면이 낮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구상의 대륙붕의 대부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듯이 각 대륙이 대륙붕에 의해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륙붕들이 다리, 즉 브릿지가 된 거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베링해로 나뉘어 있는 아시아와 북미 대륙도 연결되어 있던 거죠. 또한 아시아와 오스트랄리아 대륙도 더 가까워졌을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신 이유는 흩기 위함이었습니다. 해수면을 낮추어 대륙도 연결시켜 흩으시는데 용이하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륙붕이나 바닷가로 이동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닷가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빙하시대 기간에는 다른 지역보다 바닷가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날씨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빙하시대 기간에 바닷가는 내내 따뜻한 대양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았기 때문에 눈보다는 비가 더 내렸을 것입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듯이 바닷가에는 빙하 지형이 훨씬 적습니다. 사람들은 빙하시대 동안에 계속해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큼 흩어졌다고 여기셨을 때 이제는 화산 폭발을 그치신 겁니다. 화산재가 모두 가라앉고 따뜻해지고 또 대양의 증발이 적어지자 해빙으로 들어선 겁니다. 즉 육지에 쌓인 빙하가 녹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해수면이 높아지겠죠. 해수면이 점점 높아져 지금의 해안선이 만들어진 겁니다. 인류가 흩어진 다음에 언어적 격리뿐 아니라 지역적 격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민족 간의 언어적, 지역적 격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단체로 대적하지 못하게 막으신 겁니다. 이제 왜 바벨탑과 빙하 시대가 연관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해빙의 시기에 민족들이 이주하는 모습이 그려지세요. 바벨탑 사건에 이은 빙하 시대, 인류의 이동, 그리고 흩어진 후에 다시 해빙으로 인한 격리가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와 빙하 시대의 규모와 그 기간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격변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쓸어버리시려고 행하신 격변적 심판 사건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1년 정도입니다. 한편 빙하 시대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흩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수백 년에 해당합니다. 빙하 시대를 유지했던 화산 폭발은 짧게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간격을 두고 여러 번 일어났다는 겁니다. 화산의 규모와 간격은 계속 눈이 내릴 수 있는 정도였겠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큼 충분히 흩어졌다고 여길 때까지 화산 폭발을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이 기간이 수백 년이었는데 이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창세기에 기록된 성경 족보를 보겠습니다. 이 도표는 아담부터 요셉까지 창세기 족보를 연결한 겁니다. 각 막대 그래프는 창세기 족보에 나오는 각 사람에 해당됩니다. 노아가 600살 됐을 때 홍수가 시작했습니다. 이 족보를 기초하면 언어의 혼잡 시기로 보이는 벨렉이 태어났던 시기가 여기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 약 10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빙하 시대 시작도 벨렉이 태어나던 해로 보겠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은 빙하 시대가 시작된 것은 홍수 이후 약 100년경이며 빙하 시대가 끝난 때는 약 700년 후인 거의 요셉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해빙에 끝나는 시점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빙하 시대 기간에 살았음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강에서 언급했던 욥입니다. 욥기에 얼음, 눈, 추위가 집중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창세기 36장에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와 소발이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자손에서 등장하는 것이 나옵니다. 즉 욥이 살았던 시기는 야곱과 동시대 또는 다음인 요셉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욥이 살던 시기는 빙하 시대 해빙의 때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녹는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거죠. 욥이 살던 지형은 오늘날 빙하 지형을 보여주는 곳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빙하 지형은 빙하의 두께가 수백 미터 정도가 아니면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전 지구는 빙하 시대의 영향권 안에 있었지만 많은 지역들은 비도 충분히 내리고 따뜻한 태양의 영향을 받아 오히려 지금보다 좋은 기후였습니다. 욥은 이런 빙하 시대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빙하 시대는 심판이 아니에요. 흩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통해 역사를 4단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입니다. 이 사건은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한 노아 홍수는 전 지구적인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가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창세기 1장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빙하 시대입니다. 빙하 시대는 광역적인 사건입니다. 즉 전 지구는 아니라도 지구의 넓은 지역에 걸쳐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빙하 시대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노아 홍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홍수가 일어나죠? 이런 사건들은 다 지역적 사건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큰 홍수라도 빙하 시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4단계로 지구를 바라볼 때 왜 오늘날의 지형들이 이러한 모습을 남겨놓았는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빙하 시대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빙하 시대, 노아 홍수, 수변 사막, 바벨탑,
해빙, 육비 등의 퍼즐 조각들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것이 느껴지세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빙하시대의 영향으로 어떤 일까지 일어나는지 보게 되실 겁니다. 심지어 지금 현 시대까지 그 영향은 이어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 아리송하시죠? 이제부터 진짜 성경으로 풀리는 빙하시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영화 세트 장소로 유명한데요. 배우 있잖아요. 아이언맨이라고 아시죠? 그 배우가 누군가요? 토니 스타트. 네, 그분이 나왔던 영화 아이언맨 찍혔던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러면 진짜 상관없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